실무상 우리가 회계 사무실 한다거나 또는 격리 업무를 보면서 찾아내기는 좀 사실 힘들어요. 그쵸? 그렇겠죠. 우리 대표자가 뭐 컴퓨터 샀는데 이거 집에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4번의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62페이지 보시면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내가 오늘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잔뜩 필요한 걸 샀어요.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해가지고 우리 부가세 10% 다 공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같이 이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폐업해야겠다 하면요. 부가세 10%만 받아놓고 폐업하면은 남았으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알뜰살뜰하게 써야지 라고 하면 최종 소비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폐업했을 때 우리 남아있는 재화 중에서 공제받은 게 있다면 지금 최종 소비자의 위치로 돌아섰으니까 그만큼 납부해라 라는 겁니다. 자, 실무상으로요. 요새 헬스장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헬스장을 금방 또 이렇게 지었다가 했다가 뭐 1년도 안 돼서 폐업하고 헬스장에서 1억 원치 기구를 사거든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잘 모아가지고 우리 10% 환급이 나갑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환급을 받아버리고요.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 받은 거를 계산을 해서 일부 토해내는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놓치게 되면 안 그래도 폐업해가지고 돈 없어 죽겠는데 나중에 또 연락 와가지고 세금 토해내라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끝낼 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도수매업이다 그러면은 폐업하기 전에 직전에 잔뜩 우리 재고 같은 거 사놨다가 폐업하게 되면 그거 뭐 제야해서 내가 쓰겠죠. 아니면 또는 팔겠죠. 중고나라 같은데 그때는 뭐 부가가치세 거둘 수도 없잖아요. 사업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고에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공제 받았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폐업 신고할 때 폐업 부가세라고 해가지고요. 폐업하고 나서도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 부가세 신고를 해야 업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하실 때 이거까지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463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좀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재화를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것. 요즘에 이제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월세 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사서 아예 제공을 해야겠다 하면은 살 때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을 해주고 하면은 이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한 거는 내가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에요. 팔아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급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부가세 부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실무상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례예요. 우리 사업의 포괄량 수도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잘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상 하나 팔면은 부가가치세 붙고요. 내가 타던 차를 팔아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근데 사업을 내가 아예 통째로 다 넘긴다. 내가 손 안 대고 지금 잘 운영하던 거 직원 포함해가지고 업종도 안 바꾸고 다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요. 부가세 과세를 안 합니다. 요 이유는요. 내가 팔았는데 어차피 똑같은 금액 부가세 국가에 납부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받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상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큰 돈 나가는데 잠깐 돈이 묶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괄양수도라고 해가지고요.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가세는 안 주고 안 받아도 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게 포괄양수도인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도 잘 따져야 되는데 굉장히 금액이 커요. 보통 뭐 포괄량수도 하면 1억이요. 뭐 적으면 5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가세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463페이지, 4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포괄량수도 보시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량수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래로 본다라는 거고요. 다만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요. 아, 내가 이거 금액도 크고 잘못하면 부가세 신고 잘못해가지고 뚜리 맞겠다 하면은 부가가치세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올바른 거래로 본다라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고 무서워서 그냥 주고 공제 받고 할래 하면은 그것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 용역의 공급. 네, 용역의 공급. 요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 월세 제공하고 이런 것도 건물 우리 임대 내주고 이런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데 우리 이번에 유상공급 한번 볼게요. 자, 용역은 유상공급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본다. 자, 이것도 실무상으로 굉장히 헷갈릴 만한 거라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용역은 유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곧 와이프가 될 겁니다. 이제 와이프가 미용실을 합니다. 네, 미용실을 하는데 저는 돈을 안 주고 잘라요, 머리를. 그러면 이거를 부가가치세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근데 책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용역 공급은 유상 공급만 과세한다. 공짜로 해주면요 부가가치세 안 붙는 게 맞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다만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간혹 아버지가 건물주 그러면 아들한테 야 들어와서 네가 지금 월세도 지금 뭐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계속 공실인데 네가 들어와서 한번 장사해봐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요, 자 월세 깎아줄게, 월세 안 받아도 된다. 근데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 친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무상으로 빌려준다 라고 하면요, 무상으로 빌려주긴 빌려주더라도 부가세는 받아서 신고해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추진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아버지가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또는 안 끊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밑에 참고 보시면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자,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직원분들한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 음식점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알바생들 또는 직원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자, 그거 부가세 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안 받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 안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70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우리 1번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 원칙은요, 1번의 우리 가로 1번의 원칙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단어 한 개 체크하고 갑시다. 우리 첫 번째 줄에 공급 가액 보셨나요? 네. 우리 선수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네. 선수들은 아니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가가치세 보면 공급 가액, 세액, 공급 대가.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친숙한가요? 좀 아직 생소한가요? 네. 들어오셨죠? 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제가. 네. 근데 우리 공급 가액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쉽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자, 매출 얼마 나왔어? 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매출 얼마 나왔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이 안 된 금액인지. 네. 우리 9,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하면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9,500이랑 1억이랑 좀 까오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1억 넘어간다. 1억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자, 매출액이라는 단어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급 가액, 공급
대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공급 가액은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요, 공급 대가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네. 근데 공급 가액, 공급 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어떻게 외웠냐면, 자, 물론 이 한자는 아닙니다. 네. 클 때자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공급 대가 하면은 공급 가액보다는 크겠죠. 부가가치세 붙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이런 단어 한번 써봅시다. 이제 앞으로 물어볼 때, 야, 네 음식점 공급 가액이 얼마야? 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네.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뺀 금액을 우리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10% 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471번에 2번. 조금 욕심내서 이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의 공급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우리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들끼리는 장난을 많이 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한테는 뭔가 세법에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리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성 아이스티를 일반적으로는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니까 너는 500원만 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5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파는 경우에는 시가로 우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1,000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5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만큼은 1,000원에 10%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근데 우리 상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3억짜리 상가인데, 네, 3억짜리 상가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3억에 팔면서 우리 아들내미한테는 자, 5천만 원에 팔게 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500만 원만 부과를 하면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이 실무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과세 안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당하게 낮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월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건물에서 우리 아들 싸게 일해 라고 하면요, 다른 일반적으로 받는 월세만큼 부가세 추징을 할 겁니다. 용역, 우리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받지 않은 경우, 네, 저처럼 머리 자르는데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요, 과세를 안 합니다. 네, 물론 비특수관계인 내랑 전혀 상관없는데 세일할 수 있잖아요. 할인할 수 있고요. 우리 마트에서 할인 판매하잖아요. 그런 거 다 시가로 어떻게 걷어가겠어요? 할인하는 거는 본인의 몫인데. 그래서 비특수관계인에게 할인해서 싸게 판다라는 거는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시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에 이 시가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시가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도 나중에 관리자반이나 고급반 가면은 배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제3자 간 거래하는 금액을 시가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우리 설득력 있게 우리 과세관청이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거, 이런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 표준의 계산. 글자가 조금 읽히죠?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 표준의 계산. 처음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단어를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텐데 조금 읽힐 겁니다. 자, 근데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계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간주 임대료. 우리 임대료는 뭔지 압니까? 임대료, 임차료, 우리 회계 기초반에서 배웠죠.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는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 돈을 받는 걸 임대 이렇게 하고, 우리 임차는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빌린다라고 해서 임차 이렇게 하는데, 자, 간주 임대료는 뭔가 보니까 어감이 건물주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대료를 뭔가 간주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를 받아서 이제 큰 목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월세를 받으면요, 부가가치세 10% 내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 근데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한 5억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를 안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 세법상에 어느 정도의 이자는 받은 걸로 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은 우리 부가세 내. 그래서 임대료로 간주할 테니까 이만큼은 내라라는 제도예요. 요거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사례 2-20번 과세표준의 계산. 요거는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10분 쉬었다가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직까지 괜찮죠? 네. 난이도 조절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장님 좀 어려우세요? 좋습니다. 네. 실장님이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는 이렇게 쿠폰을 개인한테 발행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쿠폰을 특수관계인에게 발행을 해주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특수관계인한테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제3자랑 똑같이 다 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서 그것도 공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악용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크게 한번 당합니다. 네, 네.